반갑습니다. 리영희 재단에서 하는 이 강의를 제가 맡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영희 선생 때문에 이제 기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88학번인데, 우리 때는 이제 이영희 선생이 굉장히 그때는 존경도 많이 받고 관심이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영희 선생이 뭐 여러 말씀도 많았고, 제가 이제 특히 기억하는 게 이영희 선생께서 자기가 추구하는 거는 진실 추구다, 뭐 국가, 민족 이런 거 아니다라는 이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 뒷사람이 이정표에 혼란을 주니까 명심하라는 그 서산대사의 시 구절을 옛날에 이제 그 책에 많이 쓰셨죠. 그래서 그 두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기자로 살아가는데 하나의 그 이정표, 좌우명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영희 재단에서 하는 이 저널리즘 스쿨에 제가 이제 이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초빙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가 뭐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분이 이제 70년대 그 민주화, 그 언론 민주화에 도전하셨던 분 중에 또 이영희 선생님만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천관우 선생님이라고, 잘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렇게 뭐 명절 때, 설이면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유명한 민주인사들이 다 오셔서 세배 인사드리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완전히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80년대 그 신군부에 협력하신 거예요. 네. 협력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잊혀지고 살아요. 그래서 눈길 함부로 절대 걸으면 안 된다.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도 마지막에 함부로 헛발 내딛으면 인생에 산 거 그냥 다 되돌릴 수 없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그 신념을 지키신 우리 이영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를 기자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하늘에 계시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95년도에 이제 대구 MBC에 입사했고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말 그대로 대구 경북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대학도 나오고 또 입사도 기자 생활도 했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지역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27년 차 됐고요. 뭐 기자를 소개할 때 뭐 어느 회사 기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는 뭐 어떤 기사를 썼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운이 좀 좋아서 떠올려 보니까 제가 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기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칼 858기 그 미얀마 추종동체를 제가 발견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지만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한 바람에 지금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예, 그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성애 씨의 그 육성 파일, 조국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육성 파일을 보도했고요. 그리고 천주교 대구 대구의 비리를 한 1년 정도 연속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정우영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의혹 보도를 제가 했습니다. 했고, 그게 뭐 사실은 그런 이슈들은 전국 이슈긴 하지만 또 경북대학교 병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지역이라는 걸 하나 믿고 하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템 그 보도를 지금 제가 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뭐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상수사업본부하고 이제 공동조사를 계속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거절해서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마이크로시스템 나왔는데 또 수돗물에 녹조가 나왔고 남세균까지 나왔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압박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동조사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뭐 강의하는데 어떤 기자인지 대략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참 이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저의 고민과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 강의하기 전에 몇몇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 몇 개 좀 보긴 봤는데요. 정리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예. 그래서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잘 이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 지역 언론이라는 개념과 지역, 그 지역이라고 하면 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지역이 있으면 또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 언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중앙 언론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 언론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역성인 거죠. 지역성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지역 언론의 위치는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뭐 지역 언론의 정체성은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중앙 언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중앙 언론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신문, 방송, 기사 그게 다 중앙 언론인 거죠. 전국을 단위로 해서 소재에 제한이 없고 하는 방송들이고, 지역 언론은 그거와 대비돼서 지역성이라는 언론의 관점에서 지역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그게 아마 지역 언론의 정체성이 아닌가, 중앙 언론과 대비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의 대표적인 예는 뭐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신문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개념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법상으로 보면 이제 지역 신문의 정의를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 신문 발전 지원 특례법 제2조에 보면 뭐 이렇게 신문들 중에서 일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자치구 지역을 주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 말 굉장히 어려운데요. 특정 지역을 보급 권역으로 하는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문을 뿌릴 때 전국으로 이렇게 배급을 하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역 신문과 중앙 신문으로 나뉘고요. 그 지역 방송은 또 무엇이냐? 이거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될 당시에 제가 저 MBC 노조의 그 대구 MBC 지부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과정을 알거든요. 이때 OBS 또 지역 방송이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이게 굉장히 이제 법 조항을 만든 데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서로 이제 협의와 논의와 타협의 과정을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애매하죠, 이게. 특별시 이외 지역을 방송 구역으로 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 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려운 정의는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죠, 사실. 예. 아까 전에 지역 신문은 굉장히 딱 와닿잖아요. 이거는 아주 단순 명료한 정의고, 이 지역방송발전법에 나오는 정의는 약간 뭔가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어떤 다른 이면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OBS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방송사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된 건데, 사실은 이 개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특정 방송 구역을 하는 지상파 방송인 것이죠. 그러면 지역방송 말고 나머지 방송은 뭐냐? 중앙방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반 MBC, KBS 이런 방송들은 SBS도 사실은 지역방송이거든요. 지역방송으로 이선 허가가 아마 지역방송으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역방송이지만 그 서울이라는 어떤 지역의 어떤 파워를 등에 있고 다른 지역방송들과 네트워크, 가맹점 체제를 엮어서 전국 방송처럼 된 거죠. 실제로 KBS나 MBC나 SBS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볼 때 똑같아요. 종편하고 지상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합편성 방송,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 기술적으로 보면 지상파 방송은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땅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산마다 이렇게 송신탑을 세우고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기반이 지상파고요. 그 종합편성 방송은 뭐냐? 이거는 이제 케이블이라는 방송 매체가 발전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워낙 좁으니까 뭐 지상파가 아니더라도 뭐 케이블 깔면 지상파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크다고요. 근데 이걸 지상파에 마이크로웨이브로 이렇게 깔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동축 개념으로, 구리선 개념으로 해서 또 광케이블 개념이 나오면서 이게 케이블 방송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전파를 필요 없이도 방송할 수 있는 매체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케이블 방송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유선 방송이 있고 그 콘텐츠 만드는 그 편성할 수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뉴스 채널 이런 거는 시사 전문 채널, 또 오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TVN 뭐 오락 뭐 음악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상파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송. 이게 종합 편성 채널인 거죠. 그럼 지상파 방송과 무엇이 다르냐? 지상파 방송은 콘텐츠는 종합 편성 채널과 똑같이 만들지만 방송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 지상파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상파들이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솔직히 집에서 안테나로 TV 보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다들 케이블 다 보잖아요. 공청으로도 보고. 그런데 종합편성 채널은 그냥 그 유선 방송에 거기다 그냥 돈을 주고 자기들 콘텐츠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지상파들은 그게 안 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5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시설들을 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MBC나 KBS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비용들 중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절반 가까운 비용들이 이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이 지상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콘텐츠는 그대로 만들지만. 근데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똑같거든요. 종합편성 채널이 나와서 지역 지상파들이 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 지상파들은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이면 방송 권역이 대구 경북만 나가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대구 경북에 있는 시청자들을 상대로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합편성 채널은 어떻습니까? 전국 단위로 하는 거죠. 이거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공중파 특히 MBC가 미워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막 국회에도 쳐들어갔다기 좀 그러죠. 항의성으로 그때 국회에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 동료들 중에서 형사처벌 받고 이런 사람도 많았었어요. 벌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막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원래 언론 지형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종합편성 채널까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기울어진 완전 고착화돼 버린 거죠. 이게 종합편성 채널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지역 방송사의 거의 고사로 몰아가는 주범이다. 주범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주요 원인이다. 라고 지상파 방송에 근무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죠.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뭐 1,000원 단위로 광고하잖아요. 1,000원 단위로. 자기가 필요할 때 1,000원, 5,000원, 10,000원 필요할 때마다 광고할 수 있는 단위. 그리고 타겟팅을 정해서 숫자도 정하고. 근데 지역 지상파 같은 경우는 뭐 최하 몇십만 원. 시청률은 점점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서 사실은 경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지역 방송의 어려움을 갑자기 이야기하게 됐네요. 정체성도 말하기 전에. 그래서 지역 언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성이 가장 큰 겁니다. 그 지역성이 무엇이냐 이걸 고민을 해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또 공통된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 서울 지역, 대구 지역, 부산 지역 등 이런 그 개념이죠. 그래서 지리적, 공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역사, 문화, 정서, 사회적 공감 등을 공유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마음대로. 제가 생각하는 지역성. 그리고 지역 언론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고요. 그리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기사나 프로그램은 지역민의 일체감이나 연대의식을 높인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의 정체성은 이런 개념인데 제가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집에 나왔어요. 집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동대구에 가서 KTX를 타고 해서 지금 19시 이전에 지금 5분 전에 딱 도착했잖아요. 오면서 공간적으로 많은 이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면서 제가 이 강연 주제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성이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거쳐온 이 지역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서로 이름은 모르는 분들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같은 공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성 개념은 과연 무엇인가? 단순하게 공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의 정체성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결국 이제 지역을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을 한다. 저희 대구 지역에는 그 1946년도에 이제 그 영남일보라는 데가 지역 언론사 중에 처음으로 이제 창간이 되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복간에서 영남일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1945년도 6년도 기사에 보면 그 당시에 그 45년 11월인가 12월 기사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때 45년도에 그런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전평 그때는 이제 좌익 계열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해방 공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활동가들 이름 같은 걸 다 기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남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남일보라는 그런 매체가 없었더라면 그런 것들이 과연 기록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사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루스 커밍스라고 역사학자 있죠. 한국 동아시아 역사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브루스 커밍스라는 분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저도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보면 그 당시에 1945년 이후에 해방 공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성을 쭉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게 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의 1945년 이후에 굉장히 그 혁명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기술하면서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특히 서울뿐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 혁명의 분위기들이 고취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미국 역사학자들이 책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방 공간에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46년도에 그 10월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빨치산, 그 야산대의 사실 첫 그 시발점이 그 10월 항쟁입니다. 10월 항쟁에서 생겨서 그때 활동했는 분들 아니면 그 보복이 들어와서 팔공산 이런 데 도망갔죠. 그때는 야산대라고 이야기했죠. 야산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이제 뭐 지리산이라는 뭐 소설책도 있고 태백산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쓴 작가분들이 유명한 작가분들이 그쪽 호남 지역 작가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 빨치산 활동들을 많이 기록을 이제 했잖아요. 했는데 사실은 지리산에도 가보시면 지리산의 면적의 한 60% 70%는 경상도에 있습니다. 경상도에 있고 대구 같은 경우 가야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야산하면 합천의 인사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가야산이라는 곳도 가보면 가야산 면적의 70%는 경북입니다. 그리고 가야산 방문자의 90%는 대구 경북 사람들입니다. 관광객들의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가야산 하면 합천 해인사, 당연히 경남.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지역성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지역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브루스 커밍스가 쓴 한국 전쟁의 기원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서울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렇게 혁명의 분위기가 있었구나라고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지역 사람이에요. 대구 경북에서 살았고 학교도 거기서 다녔고 직장도 27년 동안 직장도 거기 다닌 거기 때문에 그런 제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지역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정체성, 그런 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도 사람이 있다.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언론이라는 게 중앙 언론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의 프레임에 저항하는 표현이 뭐 좀 너무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중앙 언론과 다른 견해를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앙 언론밖에 없고 사실은 지역 언론들이 숫자는 많지만 거의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 있어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항하는 지역 이해의 수호자다. 그리고 저는 이 제일 마지막의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전부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시각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모든 거를 정보를 해석하고 관점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만큼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역이라는 개념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한 수평적인 관계 내지는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서 다 어떤 정체성이나 지역성을 다 가지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세상의 정보를 취득하고 해석하고 언론도 취재하고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앙에 있는 언론이 중앙에 있는 시각으로 무조건 다 이렇게 프레임하고 거의 비슷한 기사들을 쏟아내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역 언론이 잘 성장하고 지역 언론이 의제를 선정을 잘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양성과 특히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지적 다양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이게 앞으로 뉴미디어 시대에 지역 언론이 가야 되는 게 아닌 길인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서울에 계신 분은 잘 몰라요. 지역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특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 취재도 많이 오고 저는 서울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해서 관광을 많이 와요. 여행을. 놀랍죠? 네. 서울에 뭐 볼 거 있냐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낙산 그 어디야 대학로에 있는 그 어디 낙성대인가요? 낙산대 뭐 그런 데부터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물어보면 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서울이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제가 뭐 취재 같은 걸 하다가 외국에 이제 운이 좋아서 좀 많이 가게 됐어요. 한 30개국 가까이 갔는데 제가 가본 도시 중에서 서울만큼 과연 아름다운 이런 도시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문화도 많고 근데 서울에 계신 분들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약속을 할 때가 많아요. 하면 전부 자기 동네에서 약속을 해요. 정말 특징적이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하면 이렇게 또 대구의 인구가 한 250만, 대구가 서울보다 큰 거 아시죠? 면적은.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군위가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내년에. 군위 들어오면 15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에 서울이 한 560제곱킬로미터, 600 정도 되죠. 그러면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과잉타치 쪽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렇게 되는데 와보면 서울에 있는 계신 분들은 똑같아요. 전부 자기 동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어디 핫플레이스가 있어 뭐 서울역 근처에 핫플레이스가 있어 뭐 어디죠 거기 그 신촌 쪽에 철길이 있는데 연남동 야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도 있다. 물론 저는 이제 거기를 여행을 갔죠. 애들 데리고 어릴 때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여행 오는 장소니까 좀 철길도 경의선 철길 따라서 가고 뭐 보고 옛날에 저 군생활을 금천에서 했는데 경의선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백마 이런 거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일산 이런 데 옛날에 백마라고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있잖아요. 뭐 화가들 무명 화가들 이렇게 많이 살고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 길인데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더라고.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보니까 이게 공간은 좁아요. 사실은 서울역에서 역삼동 이런 데 한 8km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낮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되게 멀었는데 술 먹다가 뭐 택시 타니까 한 15분 거리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서울역에서 그 가는데 와 이렇게 가까웠나? 근데 낮에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도 불편하고 시간도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생활 패턴 자체가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그 대구에 가보면 이제 그 혁신도 중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대구에 정착하신 분이 있어요. 이사를 해서.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은 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웃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하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있는데 지방에 살기 때문에. 대구 사는 사람들은 경주에 이렇게 자주 가요. 점심 먹으러. 부산도 가요. 점심 먹으러. 네, 차 타고. 네, 1시간 반 거리니까. 차 타고 가 점심 먹고 놀다가 해운대 가다가 6시 되면 그 저녁 먹고 오고. 제가 이야기하면 다 놀라요. 서울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서울분들은 10km 밖도 잘 안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 그 서울에 살다가 이제 지방에 내려오시면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처갓집 부산에 있어서 자기도 정신보러 간다고. 그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특유의 어떤 문화, 어떤 공감대, 유대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서울에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 지역 언론이 있나요? 서울에 지역 언론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대구에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언론이 두 개예요. 중앙언론과 지역 언론. 서울에 사는 분들은 중앙언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은 잘 모르니까, 존재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시각의 관점으로만 가지고 정보를 얻는 건데, 사실은 서울도 굉장히 인구가 많고, 뭐 조금만 가면 동 하나 넘고, 뭐 구 한 개 인구가 다른 대도시의 인구 뭐 60만, 50만. 지방에 가면 50만 넘는 도시 잘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인구 50만, 60만 대단한 도시거든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보면 동네마다 50만, 뭐 경기도 보면 뭐 도시마다 웬만하면 50만, 70만, 80만 이래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생활을 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그쪽에 어떻게 살아가고 다 삶이 터전이잖아요. 그쪽에 다 자치단체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 다 궁금해 할 텐데 그런 것들 잘 다루는 언론이 제가 보기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이런 데는 지역 언론이라는 정체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구시장, 부산시장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서울에도 있는데 존재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도 지역 언론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의 그 지역의 다양성, 지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지역 언론의 의제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생존 전략은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중앙 언론도 지금 문을 닫을 판이고 그런데 뭐 지역 언론에 대해서 뭐 생존 전략을 제가 논할 수는 없고 다만 물론 그 분명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치가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 그러니까 언론에 종사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왜 기자들은 저런 식으로밖에 보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보도하고 무성의하게 보도하고 이렇게 하는가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는 꼭 필요하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지만 어딜 가도 항상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지역을 기록하는 사관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겠는데 이게 이제 부산일보의 기사거든요. 형제복지원 관련되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이 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부산일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그 아카이빙 할 정도로 홈페이지에다 이런 사실들, 증언들, 보고서, 기사 내용을 다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뭐 미국에 있는 교포든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말을 배운 한국학을 하는 미국의 교수든 언제든지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역할이 지역을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지역 언론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있다, 지역의 대변자. 포항 MBC, 저희 옆 동네인데요. 네. 뭐 MBC에 대해서도 뭐 경영이 어려우니까 뭐 광역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광역화가 딴 거 아니거든요. 통폐합, M&A 하자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뭐 경영 논리도 있지만 그 지역성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포항 MBC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보도를 하고, 여러분들 이거 뭐 보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뭐 소개되고, 뭐 뉴스공장에 소개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지역 언론에서도 지상파 나왔는데도 몰라요, 아무도.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포항에 이쪽에 방사능 유출되면 서울은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지역에도 사람이 있다. 지역의 대변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뉴스공장에 나왔던 장미쁨 기자 같은 경우는 집이 경주에 살아요. 자기 생활에 직결되는 거죠. 열심히 취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포항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경주에도 정신보러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1시간 거리인데 바로 코앞이에요. 그 가문사지 가는 쪽에 가면 유홍준 선생이 그 쓴 그 옛날에 그 뭡니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가문사지. 아 가문사지.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가서 우회전해서 가면 거기 월성이거든요. 옛날에 월성군이었죠. 진짜 얼마 안 돼요. 거기에 지금 방출수가 막 새어 나와가지고 그 안에 원전 부지 안에 오염수가 막 부지 안에 막 새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대.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괴담 변명을 하면서 이런 걸 보도한 언론사를 괴담을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운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먹히냐면 지역에 있는 몇몇 언론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지역 언론이 이제 의제 선정기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데 뭐 미국의 뭐 미시시피주에 태풍 나고 이런 것도 보면 CNN 보면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후반이니까 지리산에 한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이병력들이 한 100명 정도 실종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 실종된 분들이 막 1년 뒤에 2년 뒤에 뭐 그 남해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국 방송으로 제 기억으로는 당일날 한 서너 꼭지 하고 그 다음날 두 꼭지 세 꼭지 한 일주일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돌아가신 분들 그 사람들 경남 사람들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분들 많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지만 돌아가신 걸 지역에서 돌아가시면 그렇게 이제 홀대받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 중앙 언론의 프레임에 대항하는 지역 언론. 신공항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공항이 뭐 필요한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공항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일단 금전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뭐 가려면 하여튼 하루 전에 와야 돼요. 인천에 와서 인천에 주변에 보면 공항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호텔도 되면서 주차일이 되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네. 쓸 일이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바로 타고 가면 공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루 만에 안 되기 때문에 와서 차를 거기 맡겨야 됩니다. 투숙하고 주차비를 내고 갔다 와서 그 차를 다시 찾고 가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비용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놀러 가는데도 그 정도인데 바이어들 접근성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역 발전도 꼭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어떠냐면 특히 가장 악의적인 보도 뭐 무안공항 뭐 무슨 국제공항 만들어 놓으면 고추 말린다. 활주로에. 말이 됩니까? 공항에 고추 말리러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군사시설, 기밀시설인데 그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언론에서. 물론 공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닌데 이렇게 중앙에 있는 시선이 그런 시선인 거죠. 아니 뭐 인천공항 하나면 됐는데 그거 왜 필요해? 그리고 뭐 지역 우리 그 분권에 대해서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방에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해서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 하면 뭐 전부 지역 토호들하고 이렇게 해서 뭐 예산 다 낭비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중앙 언론은 그렇게 중앙에는 그런 게 없나요?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중앙이냐 지역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식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지금 중국에 보면 공항 엄청나게 짓거든요. 지금은 공항 추세가 이렇게 거점 공항 추세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비행기도 발전을 많이 하고 해서 거점 공항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항을 도시 대 도시 개념으로 지금은 공항이 좀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공항들 물론 지금은 수요가 좀 적은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보면
이제 신공항 백지화 논란. 아, 공항이 뭐 필요하냐? 그거 가면 뭐 사람도 없고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강남이 만들어질 때 강남이 수요가 있어서 강남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강남을 만들었으니 그거 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호적으로 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원이나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매일신문 지역에 있는 보수 언론이긴 하지만 어떻게 지역민을 입장에 서서 지역의 관점으로 이렇게 사설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언론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하신 거 좀 정리해 보면, 중앙 언론은 전국적인 관심사를 취급하는 거고, 지역 언론은 지역성 이슈에 집착하고, 집착이라는 게 아니고 그 하는 것이고, 그다음 중앙 언론은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층이 넓고 인구도 많고 보는 사람이 많죠. 지역 언론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용자층이 아주 얇죠. 그리고 소재 측면에서도 중앙 언론은 뭐 중앙에 있는 기관들도 많고 이렇게 취재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의 다양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관심사 자체가 전국적인 관심사니까 소재 자체가 확장성이 있고, 지역 언론은 지역 언론이다 보니까 어쨌든 좀 차별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역성에 국한된 소재가 있습니다. 확장성이 좀 부족한 이런 게 있죠. 사실은 시장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중앙 언론은 시장 경쟁이 유리합니다. 대신 또 중앙 언론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언론한테는 상대적으로 또 그런 개념. 요즘 뭐 구글 보니까 번역 다 된대요. 옛날에는 이래 보면 뭐 번역 이상해가지고 웃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웃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번역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앙 언론도 지금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언론들하고도 어떻게 그런 관계가 지역과 중앙 언론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용자 미디어 이용 실태를 보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거의 대부분 네이버, 뭐 다음 포털 기반의 뉴스를 많이 보고 있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기반보다는 텍스트 기반을 많이 주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 기반을 많이 보고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뭐 이건 옛날부터 계속 이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인가 제가 그때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 되는데 네이버의 이혜진 대표 아시죠? 예. 우리 회사를 찾아왔었어요. 예. 그때 이제 포털 서비스를 한다고 찾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문전박대. 그 당시에 이제 포털 개념이 없었으니까 와서 이제 이혜진 대표부터 해서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자기들의 이제 뉴스 이 포털에 들어와라 막 그렇게 막 설득하고 그랬었거든. 지금 거꾸로 됐죠. 포털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받아줘.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심사받아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런 업무를 맡아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입점했어요, 대건비 씨가. 그래서 난리 났어요. 박수 치고 막. 20년 전에는 우리 문전박대 했는데. 그때 그랬더라고요, 전부 다. 그때 네이버 이런 거 있는데 뭐냐고 하니까 하는 말들이, 아니 그거 누가 들어가 보겠냐고. 각 언론사 있는데 언론사 홈페이지에다가 뉴스 보면 되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대건비 씨도 포털에 이혜진 씨하고 잘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좀 투자하고 했더라면 좀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10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벌어진 일을 10년 전에 우리 그때 구성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들어왔어요.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네이버에 가입해야 된다. 좀 신청하자. 하니까, 야, 그럼 뭐 받아주겠어? 뭐 이러면서 자신 없다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 환경이 그만큼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어떤 보면 개똥 철학인데 주장하는 그 이슈가 이제 이슈인 거죠. 그 이슈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생각이나 어떤 개념을 다르게 접근했을 때 네이버나 이런 엄청나게 크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또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거는 이제 저희
대구 MBC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지역에 있는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같이 지역에 한 1,000명 정도를 이제 그 웹 조사를 해서 뭐 미디어 활용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1,000명이면 상당히 샘플이 큽니다. 이 대구 경북이니까 대구에 490명, 경북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귀하께서는 이제 한 달간에 이제 미디어 기사나 뉴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이래 보면 역시 예측한 대로 이게 7점 만점이거든요. 7점 만점 척도인데 5.76이 이제 포털 뉴스인데 이게 고무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제 지역 뉴스가 4.45.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한데 TV 지역 뉴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본다. 근데 아마 이분들이 말하는 지역 뉴스는 아마 뭐 TV를 통해서 보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항 자체가 거기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는 이분들은 요즘 수용자들은 뭐 네이버에서 봤든 어디서 봤든 그 매체가 지역 TV면 뭐 지역 뉴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TV로 이렇게 봤다 그러면 뭐 우리가 걱정 안 하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약간 좀 놀랐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보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좀 약간 고무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역 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면 이제 포탈이 이렇게 많긴 많은데 사실은 포탈이 뉴스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유통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봤을 때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봤을 때는 그 다음이 어디냐면 TV 전국 뉴스고 거의 똑같은 거로 TV 지역 뉴스가 4.53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지역민들이 뭐 우리 지역의 콘텐츠가 재미가 있든 없든 걸 떠나서 지역에 있는 뉴스들이 중앙에 있는 언론이 이렇게 내보낸 뉴스가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뭐 차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이분들 중에 1,000명들 중에서 추려서 15명 상대로 이렇게 심층 면접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매체들이 이제 뉴미디어이긴 하지만 기존 언론에 대해서 좀 나오는 보도들을 좀 신뢰한다. 더욱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미디어에 대한 어떤 차별, 콘텐츠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지역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앙 집권적인 이제 한국 사회 특수성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중앙 집권으로 된 거는 사실은 뭐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시대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900년대 고려 왕건이 통일하면서 1100년 동안 지속된 중앙 집권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속담에도 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뭐 이런 말을 제주도 사람들 엄청 짜증내거든요. 이 말들은. 네. 정약용 선생, 나 정말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약용 선생이 쓴 그 자식들한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이렇게 모은 책이 있어요.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서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자식들한테 하는 뭐 유훈 비슷하게 그 편지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좀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좀 깨어있잖아요. 근데 아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패족이다. 내가 지금 뭐 어쨌든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지금 뭐 귀양 가고 지금 중앙 정치권 배제되고 우리 패족이다. 너희들은 청족이 되려면 한양 도성 십리 밖을 떠나서 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눈을. 야, 이게 중앙 집권 정말 뿌리가 있구나.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정약용 선생님조차도 이런 말 하는구나.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지방방송 끄라. 와,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 말 들으면 그래도 좀 덜해요. 대구에서 동창회 가서 뭐 술 먹는데 뭐 좀 떠들면 야, 이거 지방방송 꺼 이러는 하고는 내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게 꽉 배어 있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어떤 사고가 꽉 배어 있는 거죠. 모든 정보는 중앙에 이렇게 다 가서 그 권력자들이 다 이거를 향유하고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이게 수도권 지방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중앙에 몰려 있고 주변부에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서울에 지역 언론이 있냐고. 여러분들은 서울의 지역성을 느낍니까? 서울의 지역성은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말투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경상도만 사는 저 입장에는 군대 처음 갔을 때 호남 말도 서울 말로 들렸어요. 경상도 말 이외에는 다 서울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 안에서도 지역이 다 다르고 한데 과연 그러면 그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서울의 지역성인가? 그러면 오늘 오후 3시에 있다가 와서 강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나는 그러면 서울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서울의 지역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 마포구의 지역성은 무엇인가? 여기 마포구 맞죠? 무엇인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것들 다 있었거든요. 마을이 있었고 공동체가 다 있었거든요. 물론 뭐 딱 지금 옆 동네 가는데 뭐 한 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 김성칠 선생이라고 쓴 그 책에 보면 6.25 전쟁 났을 때 그 보면 뭐 이 산을 넘어가서 뭐 지금으로 치면 동대문 뭐 조금밖에 안 되는데 미아리 이제 살았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가 미아리 쪽이 완전히 뭐 변두리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지금이랑.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한 번씩 해요. 우리 서울은 서울도 지역성을 가져야 된다. 서울도 지역성을 가지고 서울에도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의식에 자리 잡은 지역 홀대 의식. 뿌리 깊습니다. 중앙은 1등, 지방은 2등. 중앙 언론 1등, 지역 언론 2등. 이런 것들.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있어요. 이거는 서울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역 사람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중앙 언론의 그 기사 보고 그 프레임에 계속 배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 좀 잘하면 서울 가서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랬잖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지방대학교는 그래도 좀 다닐만 하다고 하고 취업도 좀 되고 해서 그때는 그래도 저희 80년대는 그래도 뭐 서울에 있는 좀 위에 상위 몇 개 학교 말고는 뭐 안 되면 그냥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다니고 집안 형편 안 좋으면 뭐 그냥 다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뭐 집에 땡볕 내서라도 무조건 서울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격차도 엄청 심해졌어요. 근데 그분들은 과연 서울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 안에서 있어서의 어떤 지역 언론이 처한 환경인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쫙 열린 거예요. 제가 95년도 입사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중앙일보 시험치 떨어졌는데 상식 문제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때 상식 그 우리 책에 있잖아요. 시험치 상식 공부하잖아요. 그 책에도 없는 단어. 인터넷 이건 뭐야 이거 참. 95년도 아니 그때는 95년 아니죠. 94년 3년 이때 보통 뭐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시험 치니까 3학년 때 그때 인터넷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는 원래 항상 깨달으면 늦은 법이잖아요. 주식할 때도 고점일 때 모르잖아요. 이게 고점인지. 고점 지나보고 인생 막판 와보면 아 그때가 좋았다. 이런 거 느끼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도 몰랐어요. 그때 지역 언론 있으면서 다니면서도 막 그렇게 하면서도 인터넷 뭐 개념 없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 지나고 나중에 언론이 위기다 뭐 하니까 공부 좀 하고 보니까 인터넷이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이혜진 씨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내가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동료들한테. 야, 그때 왜 우리는 이혜진이 문전박대해가지고, 귀신이 불러가 차도 한잔 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혜진이 우리 얼마나 고마워했겠냐. 그 당시에 대구 MBC가 네이버보다 훨씬 큰 회사였다고요. 매출도 그때는 우리가 한 400억 정도 됐고, 1년에 한 50억씩 흑자 나오고 그래서 연말에 막 보너스 막 주고 그랬거든요. 그거 투자했었으면 지금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뭐, 포탈에 그 CP사 되는데도 지금 뭐 난리입니다, 난리. 네이버가 1년에 그 언론사 CP사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900억,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뉴스 거기에 나오는 그것만 광고는 전부 다 언론사 다 줘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 워낙 커서 뭐 코모도 돈 필요 없다 이거지. 너끼리 다 갈랐어. 자기들 대신에 그 기반으로 다른 걸 하니까. 거기에 지금 CP사로 들어오는 게 한 70개, 80개 되거든요. 피 터집니다. 막 경쟁 막 하고 막. 그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 900억, 1000억을 나눠 쓰거든요. 그 제일 많이 받아가는 데가 뭐 연합뉴스 좀 옛날에 한 1년에 120억, 130억 됐죠. 그 돈 때문에 흑자가 나요. 언론사를 대체로 간당간당하거든요. 10억, 20억 때문에 흑자, 적자가 막 되는데 연합뉴스도 130억 흑자 네이버. 근데 연합뉴스는 언론 도매상 아닌가요? 우리 같은 데다 팔고 이렇게 되는데 네이버 다 팔고 우리한테도 팔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아져. 요즘에 그 연합뉴스 탈퇴하는 데 많습니다. 콘텐츠 가입은 탈퇴하는 데 많고 그때 이제 연합뉴스가 문제 생겨가지고 잠겼잖아요. 이게 뭐 제휴평가위원회에서 뭐 정지됐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소송 걸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수입이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대부분 중앙언론이죠. 예전에는 지역사 세 군데, 매일신문, 부산일보, 강원일보 세 군데가 있었는데 모바일에는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래가 뭐 몇 년 전에 뭐 또 올라가 뭐 지역 언론 살려 막 고함 지르고 있잖아요. 막 그래가 2019년부터 이제 그 세 개사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또 막 계속 고함 지르고 해가지고 작년에 했다 그러면 내가 참 들어오서 내가 너가 좀 이래 해봐 이래가지고 지역 특별 매체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사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도 이제 시험 쳐가지고 시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청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당당히 1등을 해서 매일신문을 제출 1등해서 들어간 거예요. 박수 치고 난리 났습니다. 20년 전에 이혜진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건데 이게 인터넷이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인데 불구하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 것처럼 이 상황이 변했는데도 몰라요. 아무도. 죽어봐야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유명한 언론학자겠죠. 그 책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올드 미드는 죽어봐야 죽은 줄 안다고. 지금이 딱 지금 경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거죠. 사실은. 확보한 거고. 과거에는 저희가 입사했을 때 95년도 그때는 정말 전설 같은 뉴스 데스크 시청률이 KBS 9시 뉴스보다 높았어요. 입사했을 때는 38%. 제가 뉴스하고 딱 나가면 저를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믿기지 않죠. 기자인데 알아봤어요. 아, 저 사람 기자다 이러면서. 정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 지역 그때는 TV로 다 봤잖아요. 저희 시청 군역이 뭐 370만 정도 되는데 370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였잖아요. 저희는 매스미디어 시대에 가장 최첨단을 걷는 미디어라고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전파로 하는 거니까. 그런 자긍심도 가졌었고 회사도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TV 특히 MBC, KBS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막 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날랐었습니다. 입사했을 때 대곤비시긴 하지만 집안의 경사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서 계셨는데 그때는 뭐 한 370만이면 시청률이 한 35% 되니까 저희가 350만 기준 잡으면 1% 잡으면 저희들이 한 10,000명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5%면 한 4, 50만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시절이었는데 대신에 중요한 기사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알리고 싶어. 근데 알리려고 그러면 서울 MBC를 통해서 하면 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이렇게 자기 기사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서울 MBC 기자 전국부라고 있어요. 각 지역에 있는 뉴스를 다룬 데가 서울 MBC에 이제 전국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 기사 다룰 만해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전국부 있는 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하고 좀 친분을 해서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그 기사 이거 좋은데 이거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한 방송되면 막 전화하고 뭐 다른 지역의 친구들이 전화 와서 야 누구 뭐 TV 나오더라 이러면서 막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스베이다 나가니까 알아보더라고. 서글픕니다. 그런 시절인데 우리가 이걸 몰랐는 거죠. 사실은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했더라면
우리도 네이버처럼 낼 수 있었고 우리의 지역 이슈들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지역 언론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앙 언론의 어떤 하부 구조의 어떤 그 브랜치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생존 기반 자체가 중앙에 있는 그 광고를 받아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 뭐 이런 것 내가 너무 심한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를 우리 뭐 지역 방송 관계된 사람들이 볼까요?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용모도 사실이니까 그거를 벗어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축구할 때 골대 근처에 가 있어야 그래도 골대도 맞추고 골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축구하는데 저 밑에 뭐 미드필드에 걸어 다니고 이래가지고는 평생 골 못 넣거든요. 지역 언론이 그랬던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또 보니까 경기 끝날 때 다 됐어. 난리난 거죠. 이게 언론이 중앙 언론들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막 CNN 막 보고 지금 뭐 통역까지 되고 번역까지 되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고사 위기 이론인 거죠. 그러고 되고 뭐 또 지역이 갈수록 계속 이게 모든 부분이 이제 중앙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점점 이게 광고주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먹고 살려고 하니까 광고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나 뭐 부산 정도는 그래도 뭐 좀 큰 도시니까 덜한데 광고주가 없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언론들은 자치단체가 생명줄이에요. 엄청납니다. 금액이 뭐 1년에 수십억, 100억 가까이. 여기다 하나씩 먹어라. 광고뿐 아니라 행사인데 알고 보면 언론사랑 같이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본주의 언론의 가장 취약점이 광고주로부터의 독립 문제잖아요. 그것도 문제인데 지역 언론에서는 이제 광고주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광고주가 자치단체야. 선출직 공무원들이 광고주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또 견제잖아요. 비판 기능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뭐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비슷한 기사들만 생산하니까 뭐 지역 뉴스 안 봐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역 뉴스가 제대로 돼서 제대로 된 콘텐츠 만들면 뭐 살아가는 데는 뭐 문제가 없겠죠. 뭐 밥 먹고 뭐 하는데 뭐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좀 다양하게 살면 더 삶이 더 윤택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공연도 보고 뭐 뮤지컬도 보고 하면 인생이 좀 풍부해지는 것처럼 저는 지역 언론은 그런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언론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부족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월하고 있다. 저희 지역 언론인들의 주장인 거죠. 여기에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역 언론의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대 변두리라는 개념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다 같은 서울 사람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집값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대한민국의 이 의제는 중앙 언론에서 그 소수 특정 몇몇 어떤 사람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제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 중앙에서 언론을 딱 하면 거기 맞춰 또 지역 언론은 또 쉽게 또 편성합니다. 이렇게 올라타는 거죠. 올라타서 이렇게 하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 조국 장관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보도들, 물론 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반반의 시각이 있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많았죠. 왜냐하면 관심사잖아요. 관심사니까 그 중앙에 있는 언론에서 기사를 한번 쓰면 그냥 다 따랐습니다. 다. 전부 다. 클릭수. 아까 내가 네이버 이야기했잖아요. 조회수에 따라서 돈도 되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조회수에 따라서 상업성하고 다 덧붙여져가지고. 그리고 큰 언론 뒤에서 붙어서 그 기사를 이렇게 따라 쓰잖아요. 그 시비 걸면 자기한테 걸지 않잖아요. 조중동 이런데 시비를 거니까 든든하니까 뒤에 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디어가 뉴미디어 시대였는데 매체도 많아지고 굉장히 다양해질 줄 알았는데 기사는 거의 똑같습니다. 기사 건수만 많아졌지 기사 내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한 기사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에 왔을 때 저희들이 막 굉장히 막 이게 새로운 뭐 시대가 열렸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터넷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면 그 폐쇄성도 있고 이렇게 가입할 때 이렇게 뭐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인터넷 공간 안에서 영향력을 크게 많이 행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김이 세고 그런 사람들이 막 댓글 같은 것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포털 같은 데 진출하잖아요. 야, 우리 뭐 한번 진출하자. 어디 가서 우리의 위용을 한번 가셔자.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막 이렇게 그런 사이트들, 여초 사이트, 남초 사이트, 특히 그 일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일반인들이 보는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 갑자기 뜬금없는 말들이 막 나오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걔들이 막 진출해가지고 막 댓글 이렇게 하면서 좌지우지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역 언론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부족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성이란 것은 다양성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우리나라의 현재의 중앙 언론 집중적인 어떤 이런 프레임 말고 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90대 10 이 정도가 아니고 한 60대 40 정도라도 이렇게 기사들이 좀 분배가 돼 있고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만든 어떤 프레임 있잖아요. 기사에 대한 어떤 의제를 선정했을 때 그게 막 한꺼번에 확 휘둘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지역 언론들이 다 자기 자리를 잡고 또 지역 언론뿐 아니라 또 전문적인 어떤 매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